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방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드뷔시가 작곡한 이 달빛이라는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이 달빛은 베르가마스크 모음곡이라고 하는 이 모음곡이 전부 다 네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곡이 달빛이 되겠습니다. 드뷔시라는 이 작곡가가 이탈리아 베르가모 지방에서 받은 인상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베르가마스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 말씀을 마치고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드뷔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드뷔시는 가장 프랑스적인 작곡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반항아적인 그러한 기질을 가진 작곡가가 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인상주의 음악을 처음으로 창시한 작곡가가 바로 드뷔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생각해봐도 아주 개혁적이고 급진적인 그러한 작곡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프랑스 음악은 17세기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독일, 이탈리아가 음악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뭐 독일, 이탈리아하고 비교하자면 뭐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해 있었는데 드뷔시가 나타남으로 해서 프랑스 음악의 자존심을 살려 주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뷔시는 이 자신의 그 음악을 통해서 프랑스 음악의 수준도 올렸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살린 뭐 가곡이라든지 여러 곡들을 많이 작곡함으로써 프랑스의 자존심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낭만주의에 맞서면서 다가오는 20세기의 음악의 새로운 문을 활짝 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바흐, 핸델, 모차르트, 하이든 뭐 이렇게 고전주의 음악가들이 이제 그런 형식에 따라서 작곡을 하는 이러한 것이 유행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뷔시는 아주 프랑스적인 독특한 음악을 선보임으로 해서 새로운 음악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드뷔시는 형식을 거부한 반항아였습니다. 인상파 음악의 시조가 되는 이 드뷔시는 1862년 8월 달에 프랑스 파리의 근교인 생제르망 앙레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도자기 상을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드뷔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프랑스 파리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뷔시 집안은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지가 이 드뷔시하고 이제 동생들과 함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칸이라는 곳에 숙모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린 드뷔시에게 피아노 교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드뷔시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러한 재능을 나타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드뷔시는 음악가보다는 또 화가가 되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참 예술의 나라요, 또 미술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인연이 되어가지고 음악가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버지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국민군 대위였는데 무슨 일인지 하여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아들이자 작곡가인 시벌리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드뷔시의 아버지는 시벌리의 어머니에게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피아노 레슨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니스트의 권유에 따라 가지고 11살이 되던 해인 1872년에 유명한 파리 음악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드뷔시는 그곳에서 11년 동안 피아노를 배우고 음악 이론을 배우고 작곡 이론을 배웠습니다. 네, 드뷔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랐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러한 전통의 그런 형식과 이론보다는 스스로 만들어낸 화음을 치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피아노 연주와 작곡에 있어서는 그 재능을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음악원에서 여러 차례 상도 받고 했지만은 이 전통적인 이 이제 화성 이제 작곡을 하려 그러면 이 화성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전혀 상을 못 받았습니다. 네, 이 드뷔시는 그런 형식적인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네. 파리 음악원 시절인 1880년 드뷔시는 음악가로서의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차이코프스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메크 부인을 언급했습니다. 이 메크 부인이 이 드뷔시도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도 후원을 하고, 그래서 이 메크 부인에 따라 가지고 이 드뷔시는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 메크 부인의 아들을 가르치면서 러시아 작곡가들을 만나서 교류를 하고, 또 메크 부인의 가족과 함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지를 여행하는 이러한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드뷔시는 로마 대상을 받은 뒤에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유학 생활 가운데서 별다른 이 감동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하게 이탈리아 이란 전통적인 그러한 그 음악이 자신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수업 방식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드뷔시가 한 말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와 같은 그 전통적 수업 방식을 갖다가 딱딱한 수업 방식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강제 노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자기는 독특한 음악을 작곡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 중에서 봄이라는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 드뷔시는 그 봄이라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봄이라는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봄이라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징적으로 인간의 봄, 즉 인간과 자연이 서서히 피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개화하는 폭발적인 이러한 기쁨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곡을 작곡했는데, 그 유학생활에서 재미를 못 느껴가지고 또 그런 곡을 작곡하니까 별로 뭐 좋은 평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유학생활을 접고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드뷔시는 당시 프랑스 예술계를 물들이고 있던 인상주의 음악을 접하게 됩니다. 학창 시절부터 틀에 박힌 음악을 싫어했기 때문에 자유롭고 참신한 음악을 드뷔시는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미술계의 당시 새바람을 일으킨 이 인상주의 미술가들, 또 인상주의하고 또 문학의 새로운 또 이게 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그 상징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학의 상징주의는 뭐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에 이런 그 미술의 인상주의 미술과 문학의 상징주의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이 드뷔시가 음악가지만은 그러한 그 음악가들을 멀리하고 상징주의 시인 보들레르, 말레르메 이러한 그 인상주의 화가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틀에 박힌 그러한 그 음악만을 고집하는 음악가들보다는
시인과 화가들에게 더 친근감과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과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드뷔시는 비로소 새로운 음악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시 인상주의 화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피사로, 모네, 드가, 르누아르 등 인상주의 이제 화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대상을 정해진 선이나 색으로 표현하는 것을 거부하고 햇빛에 따라 달라지는 빛이나 화가가 느끼는 분위기를 그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인상주의 화가들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물체라도 햇빛의 양이나 각도 혹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뷔시는 참 음악도 이처럼 정해진 이렇게 화음, 화성이나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감각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상주의 음악을 만들어낸 기초가 된 것입니다. 드뷔시는 소나타 형식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나타 형식이라고 하면 고전 음악가들의 그 신앙과도 같은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교향곡을 작곡할 때, 또 협주곡을 작곡할 때 거의 다가 이렇게 소나타 형식에 맞추어서 작곡을 했는데 이것을 드뷔시는 비판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드뷔시가 하는 말이 음악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즐거움을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각적 환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1894년 드뷔시는 최초의 인상주의 음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음악이 뭐냐면 여러분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이 되겠습니다. 이 목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신, 나무 목자가 아니고 칠목자가 되겠습니다. 칠목자가 되는데 그 목신입니다. 이것은 2년에 걸쳐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드뷔시가 작곡한 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체는 사람이고 이 하체는 짐승과 같은 이러한 그 목신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약간 나른하면서 환상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또 뭔가 텅 빈 것 같은 뭔가 약간의 무질서한 것 같은 이러한 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은 이 드뷔시 음악을 언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곡이 바로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통해서 시의 내용을 묘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시를 읽으면서 받은 인상, 나른하고 환상적인 또 약간 모호한 이러한 그 표현을 쓰는 것이 바로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이고 인상주의 음악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주의 음악의 특징에 대해서 또 드뷔시 음악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면 첫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줄거리를 말해주는 낭만주의 음악과 달리 인상주의 음악은 단지 어떤 느낌, 어떤 분위기만을 불러일으키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을 직선적으로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낭만주의 음악과 달리 인상주의 음악은 은근히 암시하고 듣는 사람에게 감상을 맡기는 등 꽉 채우지 않는 표현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드뷔시의 음악을 들어보면은 베토벤과 같이 또 브람스와 같이 또 모차르트와 같이 이러한 그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음악을 열정적으로 막 힘있게 연주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은근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모자라다고 텅 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묘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나타 형식의 기초 위에 감정을 덧붙인 낭만주의 음악과 달리 인상주의 음악은 선율, 화성, 음색, 리듬, 형식상의 원칙을 과감하게 깨트림으로써 여러 가지 면에서 독일 낭만파 전통에 맞서는 급진적인 음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것을 드뷔시 음악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당시로서는 아마 이런 음악을 언뜻 받아들이기는 힘든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음악들을 들은 그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드뷔시야말로 프랑스의 자존심을 찾아주었다고 드뷔시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드뷔시는 학생 시절부터 전통적인 서양 음악보다는 색다른 음악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1889년 파리에서 이제 세계 박람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아마 자바 음악, 캄보디아 음악, 이 동양 음악을 이제 접할 기회가 있었는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 음악을 접하고 나서 자기가 여태까지 듣지 못하던 그러한 음악이니까 이런 동양 음악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양 음악에 또 많은 영향을 받고서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 음악도 민요를 보면 오음 음계가 많습니다. 네, 그 서양에는 보통 칠음 음계가 기본 바탕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 오음 음계를 통해서 이 전주곡을 작곡할 때 사용을 하고 또 다른 곡들도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드뷔시는 이러한 그 모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함으로써 드뷔시 예전에 어떤 그 음악과 구별되는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악을 통해서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창조한 음악은 20세기 음악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뷔시는 점으로 가는 이 세기 20세기에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고 새로운 세기의 그 음악을 열어젖히는 온 생애를 쏟아부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암에 걸렸는데 말년까지 작곡자, 연주가 또 지휘자로 이렇게 끝까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음악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참 그 우리나라 참 국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이 문학에 있어서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항암 치료도 거부하고 자연 그대로 순리에 따라서 자기는 죽겠다고 하는 이러한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 감동을 받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드뷔시도 이와 같이 끝까지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작곡을 하고 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드뷔시가 그때 이제 세상을 떠날 때쯤 돼서 1차 대전이 아마 한창이었던 모양인데 독일이 이제 프랑스로 쳐들어와서 프랑스 파리를 이제 폭격을 하고 했는데 그 포성이 들리는 이제 그 가운데 그때 바로 드뷔시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드뷔시에 대해 음악에 대해서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때까지 이제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이런 음악을 듣다가 이 음악을 들으면 완전하게 색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상주의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이론을 몰라도 이 드뷔시 음악을 들으면 뭔가 다르구나. 인상주의가 이런 것이구나. 네. 아까 전통의 틀을 깼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벌써 감각적으로 인상주의가 뭐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들은 또 학창시절부터 쭉 이제 음악을 감상을 해 오시면서 배워 오시면서 이 고전 음악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브람스, 쇼팽, 슈만 이런 음악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뷔시 음악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뷔시 음악을 감상을
하셔서 새로운 이런 음악도 있구나.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해보면은 또 미국 가면은 저는 미국에 안 가봤는데 미국적인 그런 풍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면 또 경치가 틀리고 아프리카 가면 또 더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늘 들어왔던 그런 음악에서 이 드뷔시 음악을 들어보면 전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작품을 소개해드리면 오페라 펠리아스와 멜리장드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드뷔시가 구상을 해서 작곡하기까지 근 한 10년이 걸린 곡이 되겠습니다. 이 곡을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네, 또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서 하여튼 이게 있고 또 이제 드뷔시는 전주곡을 24곡을 작곡했습니다. 이 전주곡을 또 심려를 기울여서 작곡한 것 같고 아까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베르가마스크 4곡으로 되어 있는 그 중에서 세 번째 곡 달빛 말씀을 드렸고 또 중요한 거는 아주 참 드뷔시의 인상주의 음악을 가장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곡이 있습니다. 영상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미지. 그게 영상이 1집, 2집이 있는데 세 곡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보시면 아주 새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고 인상주의 음악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향모음곡이라는 곡이 있고 세계의 야상곡집이 되겠습니다. 이런 곡도 있고 또 판화라는 곡도 있습니다. 네, 동심의 세계라는 곡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그림과 관련된 그런 곡들, 그러한 인상주의 음악의 그 특징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영상 1집, 2집 중에서 어느 한 곡이든지 아마 유튜브나 검색을 해보시면 틀림없이 이런 곡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에 베르가마스크 한 4곡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그 중에서 세 번째 곡이 달빛이니까 이제 드뷔시 음악을 감상하셔서 들어온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의 음악을 한번 즐겨보시고 느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참 드뷔시를 설명하자 그러면은 이 자꾸 이제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네, 인상주의를 설명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인상주의 음악 드뷔시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듣다가 중지된 세계적인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피아노로 나머지 달빛을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 올린 이 영상 중에서 동영상 중에서 가장 길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